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할 사건의 그림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서늘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은 작은 떨림처럼 벽을 흔들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늘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 서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부모에게 짧은 인사를 남겼고 그 모습은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사실은 마지막 장면으로 남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족을 끝없는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단순히 약속이 길어졌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답답하게 얼어붙었고 집안은 긴장으로 뒤덮였어요. 부모는 결국 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옷가지, 작은 화장품,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필수품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계획적인 준비가 있었음을 암시했어요. 작은 캐리어에 담긴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랍과 장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섬뜩한 정적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심장은 조여 오기 시작했어요. 흔적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남겨진 단서는 거의 없었죠. 결국 부모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건 한 통의 문자였죠. 그 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묘한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누나 곁을 지켜주다가 함께 가겠다. 너무도 모호했지만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울림이었죠. 짧은 문장의 파장은 컸습니다. 부모의 손끝은 떨려왔고 심장은 불안에 맞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가출일까?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진 걸까? 의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매의 실종을 신고했죠.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의도적 행적의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내 경찰이 전한 소식은 부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매가 서울에 있다는 것, 그것도 변호사와 함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긴 세월 누적된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방에서 나온 작은 메모와 흩어진 종이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견뎌온 공포를 짐작하게 했어요. 아버지의 시선은 늘 날카롭고 말 한마디조차 긴장을 동반했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그 억압은 집 안 전체를 가두는 쇠사슬 같았어요. 언뜻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는 무겁게 눌려 있었고 작은 기침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첫 연애를 시작했을 때조차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공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가족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던 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질문이라는 이름으로 폭언을 퍼부었고 답이 늦는 순간 발길질과 손찌검이 이어졌죠. 평소에도 폭력은 잦았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집안의 공기를 짓누르며 가족의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폭력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졌고 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그날의 공포는 잠시 끝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기억은 집안 벽에 새겨지듯 남았습니다. 어머니조차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맞아온 흔적은 그녀의 시선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죠. 남편에게 늘 주눅 들어 있었고 말조차 더듬으며 제대로 내뱉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공포에 길들여진 탓에 그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죠. 서연 씨가 어린 시절부터 본 장면은 늘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함께 시작되는 폭행,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숨죽인 흐느낌이었죠.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작은 감옥이었어요. 이후 서연 씨는 결국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방에 물건을 담아 출근길에 빼내듯 챙겼어요. 작은 캐리어를 몰래 숨기며 탈출을 준비했죠.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준비 끝에 마침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 007 작전 같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퇴근 시간을 계산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에 한 걸음 잘못 디뎠다면 모든 계획은 들통날 수 있었죠. 집을 떠난 뒤에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곳곳을 샅샅이 뒤졌고 직장을 찾아가며 흔적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지내던 지역까지 뒤져 다녔어요. 마치 사냥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죠. 블랙박스 속 음성 기록은 그의 왜곡된 집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빠이자 연인이다. 그 충격적인 말은 듣는 이의 숨을 멎게 했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 가정폭력을 넘어선 끝없는 다크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왜곡된 언행은 듣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를 아버지이자 연인이라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너는 내 아내와 같다 라는 말을 서연 씨에게 반복하며 마치 가족의 울타리를 뒤틀린 관계로 변질시키려 했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온 그녀에게 집은 결코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식탁조차 차가운 신문장이 되었고 웃음은 공포로 뒤덮여 갔습니다. 언뜻 보면 따뜻한 가정 같았지만 그 안은 이미 심연의 늪처럼 어두운 균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서연 씨는 자취를 하며 조금은 자유를 느끼려 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시는 끈질겼죠.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다며 사진을 요구했고 때론 특정한 포즈까지 지시했어요. 이 요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서늘한 통제였죠. 서연 씨는 늘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찍어야 했고 보내는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의 포박을 느껴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변호사를 찾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쌓여온 공포가 마침내 터져나온 결과였죠. 그녀는 변호사 앞에서 20시간 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감춰온 진실의 무게였어요. 종이에 기록되는 단어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고통의 해부였죠. 진술 후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해방의 숨결이 스쳤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지 최근의 폭력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6학년이던 무렵부터 시작된 긴 악몽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어린 서연 씨는 방 안에서 겁에 질려 숨죽여 있었죠. 그런데 폭력의 방향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옮겨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잔혹함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고 공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서연 씨의 몸과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죠. 그녀는 수차례 임신과 중절이라는 끔찍한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얼굴 뒤로는 결코 또래와 같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웃음은 허공에 흩어지고 교실 창밖의 햇살조차 자신과 무관한 세상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피해는 서연 씨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불현듯 가슴을 움켜쥐며 깨어났고 어떤 날은 기억이 끊어지듯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 성학대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능 증후군이라 설명합니다. 공포와 고통이 한계를 넘으면 뇌는 스스로 차단을 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녀가 때때로 기억을 놓쳐버린 건 무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패였어요. 그러나 기억이 끊겨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했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심한 발자국 소리조차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겹쳐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죠. 이렇게 축적된 불안은 결국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침묵 속에 자신을 묶어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왜곡된 공범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수없이 겪으며 무기력해진 그녀는 결국 딸에게 아버지의 부름을 거부하지 말라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말로 막지 못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그 침묵은 결국 딸에게 또 다른 칼날로 다가왔죠. 서연 씨는 그런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은 늘 복잡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모았고 휴대전화 속에서는 끔찍한 장면들이 발견되었어요. 삭제된 듯 보였지만 남아있는 흔적들은 명확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은 차마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증거들은 그녀의 고통을 입증해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는 이제 법정에서 정의의 칼날로 바뀌어야 했어요. 사건은 마침내 공론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긴 시간 끝에 국민청원을 올렸고 수십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사회는 분노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재판정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고 법정에 울려 퍼진 판결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와 감형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세상의 응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씨였어요.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가정의 어둠이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진술은 일관됐죠. 그러나 가해자는 끝까지 왜곡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이 한마디는 법정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찌르는 잔혹한 왜곡이었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며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재판은 긴 호흡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 사실이 낭독될 때마다 피해자는 눈을 감았고 귀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증언을 이어간 것이죠.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강간, 상습폭행 등 중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내려진 형량은 25년이었어요. 한편으론 중형이지만 피해자의 15년에 비하면 짧다는 씁쓸한 무게도 함께 남았습니다. 판결 직후 가해자는 항소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민사 합의가 거론됐고 가해자의 재산 일부가 피해자 측에 양도되는 조건이 등장했죠. 결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피해자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건 돈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과 단죄였으니까요.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가해자를 향했지만 판결문은 결국 줄어든 형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을 공유했어요. 언론은 매일같이 사건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15년 넘게 숨겨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이어졌고 그 질문들은 곧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의 용기는 개인의 투쟁을 넘어 사회적 경종이 되었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했기에 신고율은 극도로 낮았죠. 4% 남짓한 수치가 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름은 보호의 언어가 아니라 침묵의 굴레로 작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선택권이 없었고 도움을 청할 길도 막혀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라는 위치는 가정 내 절대 권력으로 작동하며 아이와 아내를 올감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서연 씨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죠. 서연 씨의 어머니 역시 오랜 폭력 속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눈빛은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사고와 판단 능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온 결과 정상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 해도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연민했고 이 복잡한 감정은 오랜 시간 그녀를 올가매는 또 다른 쇠사슬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족은 보호와 안식의 상징이어야 하지만 이 가정에서는 그 단어가 가장 잔혹한 속박으로 변질돼 있었죠. 피해자가 결국 집을 떠난 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어요. 그녀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순간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추격의 시작일까? 그 불안한 경계 위에서 그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녀는 변호사와 해바라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 공간이었고 의료와 상담, 수사를 동시에 지원했죠. 서연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은 어깨가 조금씩 풀리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지만 이제는 누군가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센터에서 남긴 20시간의 진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15년 동안 억눌린 절규가 종이에 새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센터의 전문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의성어처럼 가빠른 숨, 심리 멈춤처럼 끊어지는 문장, 여운을 남기는 말끝까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녀의 진술은 곧 법정에서의 무기가 되었고 증거는 빠르게 수집됐습니다. 휴대전화, 블랙박스, 주변인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사건의 실체는 점점 드러났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재판 결과가 감형으로 이어졌을 때 서연 씨의 눈에는 분노와 허무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더 크게 냈죠. 수십만 명이 동참하며 그녀의 외침은 사회적 울림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녀가 끝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용기를 내달라. 신고해달라. 만약 그날 그녀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불빛이 되었어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묻혀 있었던 걸까? 왜 주변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러나 답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하기에 침묵이 곧 생존의 방법이 되곤 합니다. 어린 서연 씨가 외부에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공포는 단순한 폭력의 기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덮은 그림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가해자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성실한 직장인으로 기억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가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악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두 얼굴을 가진 채 살아왔고 그 이중성은 사건을 더 은폐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창구조차 막혀 있었던 건 바로 이 사회적 가면 때문이었어요. 서연 씨의 동생 역시 사건 속에서 중요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고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문자 속 단서와 어머니의 기묘한 반응을 통해 진실을 직감했죠. 그래서 누나와 함께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는 누나 곁에서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현실은 그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폭력의 기억이 너무 강했기에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죠. 가족 모두가 이 폭력의 그늘 아래 갇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후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조차 우린 가족이지 않느냐, 용서해달라는 기묘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족쇄로 사용한 왜곡된 언어였죠. 서연 씨는 그 편지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덮쳐왔고 종이를 구기듯 쥐어야만 마음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어요. 재판정에 앉아있던 서연 씨는 판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선고 순간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끝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어요. 판결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을 나서며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고 그 호흡은 오래된 억압을 조금씩 떨쳐내는 시작이었죠. 사건 이후 그녀는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말이 막히고 기억이 단절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차분히 호흡을 조절하며 목소리를 이어갔어요. 상담실의 조용한 조명 아래 그녀는 하나하나의 기억을 꺼내며 치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줬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폭력이 얼마나 은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심리 치료까지. 이 모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언론의 보도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서명, 그리고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지지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존중이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들은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진 못했지만 그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회의 연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등불이 되었어요. 사건이 남긴 흔적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구성원은 상처를 입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동생과 어머니까지도 깊은 흉터를 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졌음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서연 씨의 용기는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이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15년을 버티고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세상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주해야 할 문제, 그리고 끝내 바꿔야 할 현실을 드러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일어난 범죄는 가장 숨기기 쉽고 가장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와 제도가 필요하죠. 서연 씨가 보여준 용기는 개인적인 생존의 기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종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경종에 응답해야 합니다. 외면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한 사건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 응답한 사회의 움직임이었어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수십만 명의 지지를 불러왔고 그 지지는 곧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묻혔다면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연대입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다시 살게 하는 순결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존재합니다. 그 빛은 바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고 사회의 응답에서 커져갑니다. 부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 오늘의 기록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